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 대선 캠프를 그 강남에 차린다는데 아니 근데 왜 여의도에 안 차리고 강남에 차리는 겁니까? 박영진 앵커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저도 왜 강남인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잘 좀 이렇게 몰라요. 들어보면은 이게 아마도 이제 대선 주자들이 통상적으로 관행상 여의도에 세우는데 나는 강남에 출근하는 시민들과 마주하면 출퇴근길에 마주하면서 많은 인사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색적으로 한 건데 일단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렇게 대선 행보를 서두른다고 해서 과연 지금 안 나오는 지지율이 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구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대선은 일테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쉽지 않은 대선이에요. 1번. 왜냐하면 내란 세력에게 5년을 더 맡길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중도는 이미 결심했어요. 너희는 아니야. 왜냐하면 지난 그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대단히 보수 과표집이 많다는 NBS 여론조사에서도 중도는 이제 그 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좀 선거를 해볼만 하려면 일종의 이제 연합 전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이제 젊은 보수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강고한 보수가 네. 만나서 범보수 연합을 통해서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탄생시켜가는 어떤 드라마를 쓰고 싶겠죠. 60일간에.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촉매제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남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보수들이 합쳐지면 못해도 한 5에서 7%는 표가 있다라는 계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출격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캠페인 전략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을 해볼 때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준석 캠프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 분의 제가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것은 이준석인가 명태균이었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화려한 워딩 뭐 이런 것들이 이준석인가 명태균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뭐 비단 주머니 뭐 이런 등등에서 볼 때 혹시 명태균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계속 같이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한테 고백하는 걸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굉장히 그 촉망받는 유력한 젊은 보수 정치인이었지만 이 국면에서 보여준 이준석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양비론. 이를테면은 신장식 의원이 네.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키세스 우주 연합군이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헌법 세력이 모이자. 그러니까 헌법 수호 민주 세력이 전체 모여서 새로운 정치의 판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 들어오겠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도 외계인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도 외계인이고 네. 이재명 민주당도 외계인이면 그럼 누구랑 연대하고 연합한다는 겁니까? 그 내란 세력과 만약에 팀을 같이 짜게 된다면 이것은 내란 공범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영리한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혹여라도 범보수 연합 틀거리 안에 들어가면 이건 내란 동조. 범인 거고 그때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를 분명하게 할 거다. 근데 저는 그의 선택을 주목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특보단을 15명 근무로 꾸렸는데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후보 측에 섰다가 잠깐 있다 나오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면면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조대원 최고위원하고 지역에서 방송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개혁신당 상황이 이렇게 대선 캠프 꾸리려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예전부터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게 뭘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적해 왔던 것은 이 사람은 블렌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색깔과 여러 가지 질감과 이런 것들을 잘 블렌딩해서 조화롭게 하나의 컬러와 하나의 질감으로 멋지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고 네. 정답만 이야기하고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틀린 놈 다 나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선거를 낙선하면서 가지는 약간의 자격지심 내지는 거기서 나오는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 개혁신당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당 내용도
그 엄동설안 같은 제3지대로 나가서 새롭게 판 한번 짜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색깔이 선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3지대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뭐 생각해보면 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양향자 의원 전 의원도 그렇고 김용란 전 의원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인물들을 쭉 한번 생각해보면 이준석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다 물음표예요. 지금 아무도 안 보여. 예.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허은하마저도 완전 나쁜 사람 만들어서 지금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떠나서 네. 국밥집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풀어야 될 얘기를 언론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SNS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평가하기를 야 그래 이준석이 맞아 이준석이 오라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네. 이준석은 지도자가 되기엔 좀 저런 면이 부족할 것 같아. 한계를 본다고요. 이걸 극복을 못하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저는 이거를 유튜브 알고리즘형 정치를 하고 있다. 알고리즘형 정치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주제를 신문 일면에 이제 배치를 하듯이 알고리즘 태워가지고 주목받을 만한 이슈로 일단 주목을 이끄는 눈길을 이끄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회를 열자고 하는 것도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용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어쨌든 대선 주자로 일단 지금 첫 운을 띄운 사람이기도 하고 캠프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활동 반경을 넓히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은 개혁신당의 이 내분 상황을 좀 수면 아래로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부정선거 토론회도 그렇고요. 캠프를 일찍 띄운 것도 그렇고요. 다 지우기다. 예. 다 이제 지우는 건데 불리한 걸 지우기 위한 거죠. 하나는 개혁신당 내분이고 아까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검찰이 이거 손 못 댈 겁니다. 네. 어쨌든 지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대선에 나가겠다고 띄운 40대 기순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젊은 어떻게 정치인을 바로 칩니까? 사법이 어떤 처단을 한다? 이거는 뭐 불가능이라고 저는 봐서 시간을 지금 버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아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정치일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형 정치를 좀 또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융화되는 정치는 아닌 거잖아요. 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맨 처음에는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갔을 때 이낙연계랑 같이 손을 잡았다가 갑자기 막 열흘 만에 당을 뽀개버리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개혁신당으로 잘 가다가 이제 총선 겨우 3석 얻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고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데다가 실제 내부 상황을 뭐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했던 뭔가 언더독 효과로 주목을 받았던 이게 정치적 약자로 프레이밍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을 사람들이 많이 응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네. 언더독 효과를 오히려 허은하에게 넘겨줘 버리는 맞아요.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허은하가 정치적 약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효과는 누가 누리겠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를 봤을 때 인지도도 많이 없고 맞아요. 사실상 본인이 허은하 대표가 최근에 오마이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바지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나 바지 대표였네라는 걸 인정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저는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무위로 돌려버리는 네. 이준석의 정치가 좀 많이 안타깝다. 아니 지금 그 윤석열 그 피고인의 기소가 되게 무섭게 그 이준석 후보뿐 아니고 여권의 다른 후보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편의점 가는 길에 네. 현수막들 봤거든요. 아마 선배도 보셨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뭐냐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동료 시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물 의도에. 바로 앞에 붙어 있던데. 뭐냐면 한동훈 느낌표 당원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느낌표 보수 혁신 정치 개혁의 희망. 네. 이게 현수막 정치 정말 처음 봅니다. 이거. 예. 그 현수막 정치 좀 됐어요. 됐어요, 그거? 예, 그리고 예. 현수막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 있잖아요. 네. 저희 스튜디오 바로 그래프 앞에. 앞에서. 네, 네.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끊임없이 이제 돌아오라 한동훈,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집회한 지 좀 됐고 그리고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뭐 한동훈 대표 주변 취재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계기만 있으면 바로 나온다. 되게만 있으면 바로 그리고 나온다. 한동훈 네. 대표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언제 정치 안 한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계속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어떤 무슨 계기가 있어야 그걸 기화로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좀 그 계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제 사진 몇 컷이 이제 공개가 됐고 진정호 의원이 공개했죠. 진정호 네. 의원하고 공개한 것도 있고 뭐 조만간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김문수로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김문수로 네. 가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김문수로 되겠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은 뭐냐? 한동훈 캠프에선 그래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한동훈이야. 다른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 또 유승민 캠프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유승민이 있어. 오세훈 캠프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치열한 대선 경선이 예상된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까지 일종의 응원단장 비슷하게 네. 결합을 해주면 그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밖에 네. 없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충성해 여러 보이기 명의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대선 캠페인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란 세력이라 어려워요. 아니 불현듯 궁금해지게 정광훈 목사는 그 자칭 타칭으로 이제 김문수 장관과 뭐 한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세계로 교회는 혹시 모르십니까 누군지? 세계로 이제 주자 누구 주자.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대권 주자? 아마도 예. 김문수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거기도 드는데. 김문수일 가능성이 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대선을 풀로 뛸 수 있는지 이제 건강상 염려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 주변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여러 예. 가지로 건강상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주자는 극우 계열, 반 윤석열 계열, 기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누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어떻게 예. 이렇게 나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극우 계열은 이제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인데 음. 그 이제 부정선거론에 기반하고 있는 극우 세계인 거고 반 윤석열은 이제 유승민, 한동훈 이런 사람 반 윤석열. 기회주의 계열은 이제 나경원,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그 증발된 상황, 지지가 증발된 상황에서는 아주 극렬 지지단만 남아나니까 극우만 과대 표집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김문수가 1위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선거로 가면 갈수록 김문수는 중도 확장이 안 돼. 저래 가지고는 일부 몇 %는 없겠지만 중간 영역 못 얻어서 선거에서 못 이겨. 네. 그럼 버려.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극우도 품고 중도도 품고 색깔이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 쪽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기회주의 계열인 거죠. 아. 이게 바람이 일로 불면 이렇게 자빠지고 절로 불면 저렇게 자빠지는. 그래서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여기에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셋 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셋 다. 네. 제가 가장 불우하게 생각하는 검찰 권력이 다음 권력, 미래 권력을 정하는 이런 일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민의힘 네. 안에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프레임을 민주당 대 국민의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국민의힘 어떤 후보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면 프레임에 말린다. 그러니까 저는 신장식 의원이 최근에 이제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얘기를 하는데 야당 연합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기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 헌법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이 민주공화국의 역사와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폭동, 세상에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난동 사태가 네. 났는데도 똑같이 과거와 똑같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네 편 내 편 딱 양쪽 판 그다음에 가운데 중도가 어떤 선택을 할까 물론 이런 기계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고민 속에서 네. 철학적 아주 그 깊은 담론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준비하고 치러야 되는 것이지 내란 세력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반대 민주당과 야당 전반 이렇게 아주 협의화된 형태로 선거판을 짜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내란 세력을 축소시키고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감싸고 포함해서 김문수를 내세워도 우리는 이 정당으로 갈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극우 정당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우 정당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깃발을 누가 들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보수 정당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연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포괄해서 민주 질서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 전체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 쪽이 분열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분열 그러니까 가능성이- 민주당 좋은 일만 보수 쪽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해놓고 있는 것은 사실 김문수를 제외하고 실제 대선에 나가면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도 정당에서 대선을 치르는데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공들여서 얘기를 했던 극우와의 손절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지금 지도부도 사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도부는 뭔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윤석열을 뭔가 조기 대선을 언급을 한다든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내심 보면 대부분 다 언젠가는 손절 타이밍을 만들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잡지 못하고 언제일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지지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 세력, 아스팔트 세력으로 불리는 한남동 관저 앞을 계속 지켜왔던 분들을 손절하고 대선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게 되면 김문수가 진짜 뽑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죠. 한길 리서치가 역대 보수 정당의 모든 경선 룰을 다 대입해가지고 네. 7대3, 5대5 뭐 100대 빵 지금 당원 민심 다 저 비율로 네. 해가지고 4개 룰을 다 비교를 해봤대요. 1월 11일부터 12일에 자신 여론조사에다가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을 당원 투표로 환산해서 4가지 경선 룰을 적용해서 분석했는데 4개가 다 김문수가 1등이에요. 그래. 이런 이제 그 사례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보니까 분당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저당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민주당에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선을 민주당으로 협의화시키면 고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선을 국민 전선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열린 공간에서 열린 네. 공간에서 선거를 치르고 이거를 국민적 축제로 가져가면서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 수순을 만들어야지 민주당 우리끼리 국민의힘과 맞붙어서 싸운다. 이러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0.73% 표차로 그 민주당이 패배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폭동이 됐든 뭐가 됐든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찌됐든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질서를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안정 질서가 제대로 회복이 돼야 이런 무슨 폭동이나 난동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림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꽝꽝꽝 못질을 해서 역사 속에 박아서 박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정리해야 될 시간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만 얘기해도 네, 될까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뭐 언론사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좀 불쾌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부지법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폭동이죠. 엄연하게.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몇몇 회사 언론사들의 간부나 이제 임원진들은 난동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는 난동이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면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이제 기사들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방송하는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채널이나 이쪽에서는 폭동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자꾸 난동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진숙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진숙이 돌아와가지고 방통위 기자실 가서 했던 첫 일성이 그러니까 내란 네.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란 쓰고 있는 언론사가 제가 알기로는 너댓 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내란 숙의 윤석열 내지는 내란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언론사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반민주와 민주의 대결,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의 구도가 제대로 짜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싸워 나가려면 언론사들의 역할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좀 중심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